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상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고 봤는데 그런 진단만 갖고는 전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업노조 이렇게 해서 250만이고 1750만 명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류를 떠나서 그러면 분류가 그것만 될 것이냐. 50년 전에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나가서 볼게요. 근로기준법을 합법적으로 빼앗겨본 사람이 수두룩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무엇이냐? 해고와 그 다음에 고용과 최소한의 4대 보험 뭐 이런 갑질 이런 모든 것들을 최소한의 노동자한테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인권마저도 합법적으로 이 사회가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한국 사회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기득권들이 주장이 그 철옹성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통계청에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 없고 노동부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라면 한 10년 전에 노동부에서 내놓는 비공식 노동자라는 의제가 있어요. 애국에서는 모두 비공식 의제라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최저임금이라든지 4대 보험 중 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를 비공식 노동자라고 칭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는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한 10여 년 전에 한 700만 정도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580만 플러스 특수고용, 프리랜서, 임시직 온갖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를 합치니까 1000만은 이미 넘는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걸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 이제 이런 상황을 전태일 50주기에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제 반성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대로 우리는 이제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한국의 세계 자본주의는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유독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왜 그럴 거냐 하는 분석들은 많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본 것들은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가 들어오면서 제국주의의 자본주의가 들어왔던 하나의 그냥 도입된 거죠. 강제로. 이런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87년과 98년도 그리고 지난 촛불 등 이런 민중들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들을 놓쳤던 아픈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동자들은 고용과 복지 임금을 중심으로 한 담당함의 운동으로 굉장히 후퇴했던 아픈 시간들이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이제 분할 정략은 대단히 집요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금 분할 전략이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모순을 분단 모순이 만들어낸 계급 모순의 정점 시대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왕도는 이제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진단은 사실 차고 넘쳤습니다만은 그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100년 대계를 이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교육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교육이 모순의 집합 장소인 건 맞거든요. 근데 종교적 법연의조 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사실 학교 안에서부터 분할 정책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기득권 세력들이 철저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진단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자 정치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분류를 이제 한번 봐봤어요.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와 평생 노동자 문턱도 넘을 수 없는 노동자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그리고 공공과 민간, 원청과 하청,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합법적으로 빼앗겨버린 노동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노동자의 백년 대계가 가능할 거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ILO 협약 비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럴 거냐, 이제 핵심적으로 하나만 보면, 이게 이제 비준되고 나면 전 세계 노동자들처럼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도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시위를 하고 정치 파업에 나설 수 있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의 파열구가 난다는 것들을 이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LO 협약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ILO 협약 비준과 이게 이제 되고 나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될 것이고, 그 심을 바탕으로 노조할 권리, 그리고 정치할 권리, 그리고 나서 한국 사회 변혁과 한마디로 통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로드맵을 우리가 이제 늘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운동이 그러면 어떤 이제 숙제를 해야 될 것이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오정렬 의장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갔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제가 광주에 가서 담양을 갔더니 의장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생전에 못했는데 이제 후배들이 좀 할 일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파운동이 정파운동답게 좀 돼야 되고, 그 정파운동의 자주와 평등, 자와 우, NL과 PD가 이 나라 노동자 계급을 제대로 세상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새끼를 좀 깠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천만 노동자 계급을 견인할 든든한 동아줄을 만드는 새끼를 좀 꽈자는 노동계의 좀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 패러디를 해봤습니다만은, 대표님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한 이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게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진단보다는 훨씬 더 저는 급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드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한국 사회 모순을 돌파하기 어렵겠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하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현장에 지금 갈라져 있던 노동자들이 계급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열릴 걸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내부의 경쟁도 있는데, 요즘 뭐 제1노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해서 상당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제1노총이 되기 위한 경쟁이 아닌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표를 자유하기 위한 실력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 경쟁을 위해서 애국의 사례를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이런 이 시대의 전태일들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2천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모임을 힘이 내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여전히 노동자 무턱을 못 놓는 노동자의 문제가 한국 사회 지배계급들이 그들을 방치하는 것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개별 노동자들을 치열한 토론 끝에 내셔널 센터로 담았어요. 내셔널 센터로 담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처럼 같은 의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의무만 조합비를 내는 거죠. 그리고 권리는 동등하게 행사하는 이런 상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헤게모니가 생기게 됐죠. 그들의 힘이. 그 힘으로 결국은 노종 간의 교섭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아픈 전태일들을 위한 이런 법들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집중화시키는 이런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동자 역할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노동자 정치다. 그 힘으로 이제 앞으로 집권까지 가는 그림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네덜란드라는 우리하고 동일하게 직선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나라들은
네덜란드도 직선제를 하고 거기는 직선제를 넘어서 단일 노조입니다. 우리 같이 산별 구조도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비공식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 조직화에 나섰는데 네덜란드는 사실상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거기는 그런 전태일들을 위한 노력이 기득권 노동조합들이 거기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80%까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별 지장이 없는 선진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고 있는데 왜 내 연금을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문제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계급적 단결의 문제가 후순위로 물리는 이런 전제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누가 뭐라 해도 대중운동과 진보 정치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서 목표와 방향을 치밀하게 세야만 진보 정치의 희망도 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불가능한 꿈을 꿈꾼다라는 4번의 항목입니다만은 혁명은 늘 불가능한 꿈을 꾼 자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체게바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면 나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동등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가겠지. 그 세상을 기깔난 세상이라고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러면서 총칼을 무장한 예세들이 도륙을 하고 해왔지만 죽창으로 그 예세에 맞섰을 때도 그 신념으로 견딜 수 있었던 힘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역사로 우리는 쓰라는 패배가 그렇게도 역사를 진전시키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늘 현재의 위기를, 현재의 악화된 불평등 사회를 같은 방식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어렵다는데 오늘의 제 발제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들을 아마 소환해 봤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면 그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게요. 또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 저도였죠. 뭐 고공에 오르고 삼보일배하고 오체투지하고 단식하고 머리 깎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분절돼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 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게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인데 그 숙제의 답은 결국은 이 모순을 조금씩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이력적인 정치 총파업 아니고는 진보 정치의 발전도 대단히 먼 이야기로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반을 닦는 아이를 협약 비준이라든지 노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의 의지와 금지법이라든지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라 이런 문제가 전부 정치적 의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치적 의제를 이 국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회가 어림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실감해 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로 이 한 번의 위기를 넘어야 되는데 그 위기를 넘을 방법은 사실상 정치 총파업밖에 없는데 정치 총파업을 하면 저처럼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더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 홍콩의 노동자처럼 프랑스의 노동자처럼 그 노동자들 중에 18세 이하 절대 다수의 민중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연행 정도는 각오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지 않고는 이 지금 악순환은 계속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 얼마만큼 많은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거냐는 굉장히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 노동자들은 한국에 의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진보 세력을 모아냈는지 이걸 저희한테 와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홍콩 투쟁을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배움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예, 그래서 홍콩의 많은 세력들과 힘을 맞춰서 거세한 세력과 맞서서 민중들의 주장들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칠레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촛불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레는 저놈들한테 맡기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다고 그래요. 그 무엇을 배웠냐? 절대 칠레 민중들은 지하철요금 50원 가지고 이 칠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었지만 사실은 가장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이제 민중들은 딱 배운 거죠. 야, 한국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촛불을 1700만이 들었는데 남는 게 껍데기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낼 개헌까지도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 네. 그래서 5대5 구조까지는 현재 만들어졌어요, 이미. 근데 그걸로 안 된다. 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계 민중들의 투쟁들은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유하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권유하다이냐? 노동조합을 할 수도 없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데 이들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피해 도구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권유하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비정규직센터, 인권센터, 전략사업단 이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전태일은 점점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주목하게 됐어요. 주목하게 돼서 결론은 그들이 직접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권유하다는. 더디더라도 굉장히 힘든 여정일지라도 그 당사자들이 이 시대의 전체들이 나의 권리는 최소한 나는 2등 국민, 3등 국민은 아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제일 힘든 노동자인데 왜 나의 권리를 뺏어가느냐 이 나쁜 세상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과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이미 세계는 대표자가 없고 대변인이 없고 주동자가 없고 교섭 대비이 없는 이런 세상과 교섭이 세계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한국 사회에 가장 그 전태일 비율이 많고 가장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너무나 초롱성처럼 굳어있는 한국 사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그 첫 번째로는 가짜 오인명한 사업장에 대한 고발센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7명 있는데 30명이 있는데도 4명만 정규직이고 등록 노동자고 나머지는 임시, 프리랜서, 알바 온갖 방식으로 편법을 써서 그들한테 최소한의 권리들을 부여하지 않는 것들이 전 산업에 아주 팽배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정당, 시민, 사회, 종교, 인권, 여성, 생태 이런 시민사회 활동 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동지들조차도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지는 않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는 어떤 성평등 유명한 성교육 강사가 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피해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모든 변호사와 노무사를 만나왔는데 저의 피해를 하소연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권유하다를 놓고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언론에 이미 많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은 수많은 협박과 발걸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 사회적으로 집단 지성으로 조직 노동자가 그들의 손을 잡고 깨어있는 진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서 아무리 나는 입법을 했는데 우리가 쪽수가 적어서 안 됐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정치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의회를 장악하고 집권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현실화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마음들이 근본을 바꾸겠다는 문제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민중당도 많은 조직적 도움과 연대를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권유하다가 이 시대의 전체를 위해서 정말 꿈이 있는, 정말 열심히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청년들이 대거 좋은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까지 많은 움직임을 할 것이고, 이 힘으로 한국 사회를 변해가는 뭔가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면 제가 조직 노동자 대표로서 이제는 노동자와 할 수 없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지들께 마지막으로 7번의 엔딩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는 이제 말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성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으로 만든 희망이며, 그리고 두뇌가 아니라 더 붉은 심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으로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동지들과 함께 또 민중당이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노동의 내비게이션답게 이 세상에 2천만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함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